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강원도 깊은 산골에 콧대 높은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곳이라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었지만 그 기와집만큼은 곳간에 쌀이 썩어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주인을 최부자라고 불렀는데 그는 재물이 많기로 소문이 자자했을 뿐만 아니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만큼 인색하기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밤이면 가난한 이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지만 최부자의 집 굴뚝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을 휘감곤 했습니다. 최부자 댁에는 분이라고 불리는 어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부모도 없이 어릴 때부터 이 집 부엌대기로 들어와 온갖 떼츠니를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얼굴에 숯검정이 묻어 거뭇거뭇하고 옷은 언제나 남루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깊은 산속 샘물처럼 맑고 선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와야 했고 밤늦도록 무거운 솥뚜껑을 열고 닫으며 아궁이 불을 지켜야 했습니다. 손발이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는 일이 예사였지만 분이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주인에게 대드는 법 없이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추위가 일찍 찾아와 온 세상을 꽁꽁 얼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며칠째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돌아서면 또다시 발목이 푹 잠길 정도였습니다.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불어대어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산짐승들도 먹이를 찾지 못해 마을 근처까지 내려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최 부자는 따뜻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곰방대를 물고 있었지만 분이를 비롯한 하인들은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행랑채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시무시한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온 천지를 하얗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개들도 짖는 것을 멈추고 웅크려 잠들 만큼 고요하고 적막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분이는 부엌 한 구석에서 다 떨어진 멍석을 깔고 쪽잠을 청하려 했지만 배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와 문틈으로 스며드는 황소바람 때문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저녁밥을 짓고 남은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마저도 거센 바람 앞에서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분이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덜덜 떨며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센 바람 소리 사이로 대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였는데 잠시 후 다시 한번 이리 오너라. 계십니까 하는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밤, 그것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치는 날씨에 누군가 찾아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분이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부엌 문을 살짝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행랑채에서 자고 있던 머슴 하나가 투덜거리며 일어나 등불을 켜들고 대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한 젊은 선비가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 등불 아래 드러났습니다. 선비의 갓은 찢어져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도포 자락은 젖어서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으며 신발은 다해져서 발가락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추위에 얼마나 떨었는지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말조차 제대로 잇지 못할 만큼 지쳐 보였습니다. 선비는 머슴에게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길을 잃고 헤매다가
불빛을 보고 찾아왔으니 하룻밤만 재워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고 간곡하게 사정을 했습니다. 머슴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안채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주인인 최 부자의 성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로서는 함부로 객을 들였다가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비의 몰골이 워낙 처참하여 차마 그냥 돌려보내기도 딱한 노릇이었습니다. 머슴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안채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 부자가 심기가 불편한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 야밤에 누가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게냐. 잠 좀 자려는데 웬 놈이 대문간에서 시끄럽게 구느냐. 최 부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마당을 울리자 분이는 부엌문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머슴이 쭈뼛거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선비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꼴을 보니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같은데. 여기가 무슨 주막인 줄 아느냐. 우리 집에는 남는 방도 없거니와 밥 한 톨도 거저줄 수 없으니 당장 썩 꺼져라. 최 부자는 매몰차게 소리치고는 다시 방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선비는 다급하게 마당으로 들어서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르신, 방이 아니라도 좋으니 제발 처마 밑에서라도 눈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대로 나가면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최 부자의 마음은 얼어붙은 돼지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는 오히려 지팡이를 들고 나와 선비를 위협하며 소리쳤습니다. 재수없게 웬 거지. 놈이 들어와서 빌고 난리야. 당장 내쫓지 않고 뭐 하느냐. 우리 집 대문턱을 넘으면 몽둥이 찜질을 해줄 테니 썩 나가라. 최 부자의 서슬퍼런 고함에 머슴은 어쩔 수 없이 선비의 등을 떠밀어 대문 밖으로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선비는 힘없이 밀려나면서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닫히는 대문을 바라보았고 결국 육중한 대문은 쾅 하고 닫히며 세상과의 단절을 알렸습니다. 분이는 부엌 문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인심이 야박하다고 해도 저토록 추운 밤에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주인의 행동이 너무나 야속하고 잔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닫힌 대문 밖 어둠 속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선비의 모습을 상상하니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 또한 춥고 배고픈 처지였기에 갈 곳 없이 내쫓긴 선비의 절망감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분이의 눈가에는 어느새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작고 거친 손을 모아주며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선비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대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거센 눈보라는 그의 얇은 옷을 뚫고 들어가 살을 파고들었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꺼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어디를 둘러봐도 몸을 피할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붙잡으며 근처에 있는 헛간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눈이 너무 깊게 쌓여 한 발자국 떼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최 부자 댁 담벼락 옆 바람이 조금 덜 들이치는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맞고 있어야 했습니다. 최 부자는 쫓아낸 선비는 까맣게 잊은 채 다시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행랑채의 머슴들도 주인의 호통에 놀라 다시 잠자리로 돌아갔고 집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한 정막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분이만은 잠들지 못하고 부엌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까 본 선비의 파리한 얼굴과 간절했던 눈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 선비님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을지도 몰라.
분이는 불안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며 부엌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부엌 한켠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저녁에 최부자 식구들이 먹고 남은 밥이 조금 눌어붙어 누룽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옆 항아리에는 식어버린 시래기, 된장국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있는 밥 냄새가 훅 끼쳐오자 그녀의 뱃속에서도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분이는 침을 꼴깍 삼켰지만 지금 이 밥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밖에서 떨고 있는 선비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밥을 퍼낸 것이 들통난다면 호랑이 같은 최부자와 깐깐한 안방 마님에게 뼈도 못 추릴 만큼 매질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분이의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을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양심의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를 집어들고 솥바닥을 박박 긁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최대한 조심스럽게 긁었지만 적막한 밤 공기 속에서 긁는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분이는 긁어모은 누룽지와 찬밥 덩어리를 큰 사기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식은 국을 부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찬밥 국밥이었지만 굶주린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귀한 생명수가 될 음식이었습니다. 분이는 밥이 담긴 그릇을 행주로 덮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문을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밀어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매서운 칼바람이 뺨을 때리고 눈발이 눈을 찌르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분이는 옷깃을 여미며 밥그릇에 온기가 식지 않도록 품속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혹시나 누가 볼까 싶어 담벼락 그늘을 따라 살금살금 발을 옮겼습니다. 눈 밟는 소리가 뽀드득 났지만 다행히 바람 소리에 묻혀 크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선비가 웅크리고 있을 대문 밖 담벼락이 아니라 집 뒤편에 있는 허름한 헛간이었습니다. 분이는 선비가 대문 밖에서 견디다 못해 담장을 돌아 헛간 쪽으로 갔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곳은 낡아서 쓰지 않는 농기구들을 넣어두는 곳이라 바람을 피하기에는 대문 앞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뒷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상대로 헛간 구석, 지푸라기 더미 위에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눈이 쌓인 지붕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선비는 이미 의식이 흐릿한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화들짝 놀라 다가가며 작은 목소리로 선비를 불렀습니다. 선비님, 선비님, 정신 차리세요. 선비는 분이의 목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을 잃어가던 눈동자가 분이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분이는 품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밥그릇을 꺼내 선비의 언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주인어른 몰래 가져온 것이라 변변치 않지만 드시면 속이 좀 풀릴 거예요. 선비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밥그릇과 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꽁꽁 얼어 감각이 없던 손에 따뜻한 그릇이 닿자 그 온기가 팔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고 고맙소 라고 간신히 내뱉으며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그릇째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선비가 허겁지겁 국밥을 먹는 동안 분이는 혹시라도 누가 올까봐 주위를 계속 살폈습니다. 차가운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자 선비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웠고 그제야 살 것 같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은 선비는 젖은 눈으로 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름 모를 낭자여. 죽어가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오. 내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는 떠돌이 신세이나 훗날 반드시 이 은혜를 갚을 날이 올 것이오. 선비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분이는 손사래를 치며 빈 그릇을 다시 챙겼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날이 밝기 전에 얼른 몸을 녹이고 떠나셔야 해요. 주인 어른이 아시면 큰일 나니까요. 분이는 선비에게 헉한 한 구석에 있는 낡은 거적대기를 덮어주며 새벽에 몰래 떠날 수 있는 새끼를 일러주었습니다. 선비는 분이의 이름이라도 알려고 했지만 분이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화로보다 뜨거운 정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선비가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분이는 빈 그릇을 씻어 제자리에 갖다 놓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이 오늘 밤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일 아침 밥이 줄어든 것을 귀신같이 알아채는 안방마님에게 어떤 추궁을 당할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 부자댁 마님은 쌀 한 톨, 간장 한 방울 없어지는 것도 놓치지 않는 매서운 눈썰미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다시 차가운 멍석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지만 분이의 마음속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진 듯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거짓말처럼 그쳐 있었고 온 세상은 눈부신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댁 부엌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젯밤에 남겨둔 밥과 국이 감쪽같이 사라졌네. 도둑고양이가 들었나? 아니면 집안에 도둑년이 있는 게야. 안방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행랑채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분이는 부엌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마님의 매서운 눈초리는 굶주린 매처럼 분이를 향해 꽂혔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눈 쌓인 아침 풍경과는 달리 최 부자댁에는 또 다른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분이는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그 선비는 과연 무사할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안방마님의 서슬퍼런 고함 소리에 부엌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던 장작불조차 그 기세에 눌려 숨을 죽인 듯했고 부엌일 꺼들던 다른 하녀들은 쥐 죽은 듯 엎드려 눈치만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분이는 마님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하지도 못하고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선비에게 밥을 내어줄 때에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장이라도 멍석마리를 당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왔기 때문입니다. 안방마님은 허리에 손을 얹고 코를 벌름거하며 분이를 향해 다가왔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네, 인연.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아라. 어젯밤 분명히 내가 남은 밥과 국을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었거늘 어찌하여 솥단지가 텅 비어 있단 말이냐. 밤새 쥐새끼가 들어와 파먹기라도 했단 말이냐. 마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져 안채 담장을 넘을 기세였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달달 떨며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자신은 물론이고 밤길을 떠난 선비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워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밥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눈치 빠르기로 소문난 행랑어멈이 부엌으로 쪼르르 달려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분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행랑어멈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마님의 옆에 딱 붙어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제가 보기에는 쥐새끼 소행이 아닙니다. 쥐란 놈은 밥을 흘리고 먹기 마련인데 손바닥을 보십시오. 숟가락으로 박박 긁은 자국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 사람 짓입니다요. 그것도 아주 배가 고파 환장한 사람 짓이지요. 행랑어멈은 가마솥 뚜껑을 들어 올려 긁힌 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얄미운 목소리는 분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안방마님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분이를 쏘아보았습니다. 오냐? 내년이 내 집살을 축내는 도둑이었구나. 배가 고프면 달라고 할 것이지. 감히 주인 몰래 솥을 긁어 네가 정녕 매맛을 봐야 이실직고를 하겠느냐. 마님은 옆에 있던 부직갱이를 들어올리며 위협했습니다. 분이는 그제야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며 빌었습니다. 마님,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잠결에 그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분이는 선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밥을 훔쳐먹었다고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 쫓겨나는 편이 낯선 선비와의 일을 들키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 댁의 소라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서 늦잠을 자던 최 부자까지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깨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곡소리냐. 밥 먹던 숟가락 떨어지겠다. 최 부자가 뒷짐을 지고 나타나자 행랑어멈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자질을 해댔습니다. 아이고, 나리. 글쎄 이분이 년이 밤새 도둑질을 했답니다. 마님이 아껴두신 밥과 국을 홀라당 다 먹어치우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지 뭡니까. 최 부자는 혀를 차며 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더니 내 집에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저런 손버릇 나쁜 년은 밥을 굶겨야 정신을 차리지. 결국 분이에게는 호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분이에게 오늘 하루 종일 밥을 주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고 추운 날씨에 마당에 쌓인 눈을 혼자 다 치우라는 벌을 내렸습니다. 분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빈속이라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분이는 이를 악물고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손발은 시려왔지만 어젯밤 따뜻한 국밥을 먹고 기운을 차리던 선비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굶고 고생하더라도 사람 하나 살렸으면 된 거야. 마당 한 구석에서 눈을 치우던 분이는 헛간 쪽으로 이어진 희미한 발자국을 발견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바람이 불어 많이 지워지긴 했지만 눈썰미 좋은 사람이라면 누군가 다녀간 흔적임을 알아챌 수도 있었습니다. 분이는 행여나 행랑어멈이 볼까봐 재빨리 그 발자국 위를 빗자루로 덮고 눈을 흐트러뜨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비밀을 감추듯 분이는 헛간 주변의 눈을 더욱 꼼꼼하게 치웠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지만 분이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며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비밀을 간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 댁 담벼락 아래에 누군가 쭈그리고 앉았던 흔적이 있고 새벽녘에 낯선 사내가 마을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나온 것입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그 눈보라 속에
최 부자 댁 대문 앞에 누가 있었다면서. 글쎄, 최 부자가 매몰차게 쫓아내서 얼어 죽을 뻔했다는데 아침에 보니 감쪽같이 사라졌다는구만. 혹시 귀신 아니었을까? 그 구두쇠 영감한테 원한 품은 귀신 말이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그 누구도 그 사내가 분이 덕분에 살아났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분이가 힘겹게 눈을 치우고 있을 때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자 최 부자의 노모를 모시던 곰파 할멈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곰파 할멈은 이 집에서 뼈가 굵은 노인으로 평소 말이 없고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할멈은 주위를 살피더니 품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 2알을 꺼내 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해라. 눈 치우다가 쓰러지면 너만 손해다. 분이는 깜짝 놀라 할멈을 쳐다보았지만 할멈은 딴청을 피우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뜨거운 감자를 허겁지겁 베어 물었습니다. 곰파 할멈은 감자를 먹는 분이를 짠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이 녀석아, 네가 밥을 훔쳐 먹을 위인이 아니란 건 내가 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구석은 벽에도 귀가 있고 문창호지에도 눈이 달렸다. 착한 마음씨가 죄가 되는 세상이니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할멈의 말은 마치 분이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들렸습니다. 분이는 뜨끔했지만 할멈의 따뜻한 충고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최 부자 댁의 감시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안방마님은 곳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쌀 한 톨 내어줄 때도 눈을 부라렸고 부엌일 하는 하녀들의 소지품까지 뒤지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마님의 의심을 한 몸에 받으며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지내야 했습니다.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일 때도 혹시나 의심을 살까봐 맛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남은 음식은 찌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마님 앞에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분이의 생활은 감옥살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이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행랑어멈은 힘든 일은 모두 분이에게 미루고 자신은 마님 앞에서 알랑거리며 편하게 지냈습니다. 분이, 저기 장독대 닦아라. 분이, 개울 가서 빨래 해와라. 엄동설 안에 찬물에 손을 담그는 일은 모두 분이의 몫이었습니다. 분이의 손등은 터져서 피고름이 잡혔고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밤하늘의 달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의 선비를 떠올렸습니다. 부디 무사히 가셨겠지. 어디선가 뜻을 펼치고 계실 거야. 그 믿음 하나가 고된 시집살이 같은 종살이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다녀온 머슴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떴다더라. 고을 수령들이 줄줄이 잡혀가고 난리가 났다는데 우리 고을에도 올지 모른다더군. 사랑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최 부자는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소작인들을 괴롭히고 관아에 뇌물을 바쳐가며 재산을 불려온 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황급히 안방마님을 불러 집안 단속을 시켰습니다. 여보, 당분간 거지들이 와도 쫓아내지 말고 밥 한 덩이씩 던져주구려. 혹시 암행어사가 거짓골을 하고 올지도 모르니 말이요. 최 부자의 지시로 집안 분위기는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평소에는 파리 한 마리도 쫓아내던 인색한 집안이 갑자기 겉으로만 인심 쓰는 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심이라는 것도 거칠애에 불과했습니다. 행랑어멈은 대문 앞에 쉰밥이나 상한 반찬을 내놓으며 생색을 냈고 진짜 배고픈 이들이 찾아오면
여전히 눈총을 주며 쫓아내기 일쑤였습니다. 분이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들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적선은 오히려 받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겨울이 가고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를 무렵이었습니다. 분이는 나물 바구니를 끼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산천 초목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니 분이의 마음에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듯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멀리서 뻐꾹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뻐꾹, 뻐꾹. 그 소리가 어찌나 구슬픈지 분이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남의 집살이를 하며 구박받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였고, 한편으로는 어딘가에 있을 선비님이 그리워서였습니다. 분이가 산에서 내려오니 마을 어귀가 평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마을을 오가는 모습이 보였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분이가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묻자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글쎄, 관아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누군가를 찾고 있다네. 인상차게를 묻고 다니는데 아주 젊은 선비라지 뭐냐. 혹시 범인을 잡으러 온 건가 싶어서 다들 쉬쉬하고 있어. 분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선비를 찾는다니. 혹시 그날 밤에 그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온통 그 소식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만약 관아에서 찾는 사람이 그 선비라면 그분이 죄를 지어 쫓기는 몸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잘못되어 잡혀간 것은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사랑방에서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 관군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하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 집으로 온단 말이냐. 최 부자는 혼비백산하여 마당을 서성거렸고 안방마님은 장롱 깊숙이 숨겨둔 문서들을 챙기느라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 댁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누가 와서 묻거든 우리 집은 법 없이도 사는 양반 집이라고 해라.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는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테다. 특히 분이에게는 더욱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너는 아예 밖으로 나오지도 말고 부엌 구석에 처박혀 있어라. 내년 꼴을 보면 재수가 없어 들어오던 복도 나가겠다. 분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분이는 부엌 문턱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눈보라치던 그 밤과는 달리 오늘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마음에는 거센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선비님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일까? 아니면 혹시 분이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희망을 품어보려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같은 천한 부엌대기에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리 없지.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징소리와 나팔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순한 관아의 포졸들이 아니라 임금님의 행차 때나 볼 법한 화려한 깃발들이 펄럭이며 최 부자 댁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가로 나와 엎드렸고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사색이 되어 대문 앞까지 뛰어나갔습니다. 그 행렬의 중심에는
황금 장식을 한 가마가 있었고 그 주위를 호위하는 무사들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과연 저 가마 안에는 누가 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하필 이 산골 마을 최 부자 댁을 찾아온 것일까요? 집안 식구들이 모두 마당에 꿇어앉아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대문이 활짝 열리고 관복을 입은 높은 관리가 먼저 들어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명이요, 이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어명을 받으라. 최 부자는 너무 놀라 오줌을 지릴 뻔했고 행랑어멈은 기절초풍하여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분이 역시 부엌문 뒤에서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감추어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억눌렸던 서름이 씻겨 내려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의 긴장감은 숨이 막힐 듯 팽팽하기만 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며 들이닥친 행렬은 그 위세가 실로 대단했습니다. 번쩍이는 창검을 든 무사들이 마당을 에워쌌고 형형색색의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끼며 최부자 댁의 길을 단번에 꺾어 놓았습니다. 가장 앞선 관리가 어명이요 하고 외치자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물론이고 행랑채 구석에 숨어있던 쥐 새끼들마저 숨을 죽이는 듯했습니다. 마당에 엎드린 최 부자는 머리를 땅에 처박은 채 엉덩이를 들썩이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소장료를 과하게 거뒀던 일, 흉년의 쌀을 매점매석했던 일, 관아의 아전들을 매수했던 일 등등 제 발저린 도둑처럼 스스로의 죄책감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안방마님 역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최 부자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요? 우리가 무슨 역모라도 꾸몄단 말이오. 아이고, 난 몰라. 다 당신 탓이야. 마님은 두려움에 질려 남편을 원망했지만 최 부자는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행랑어멈을 비롯한 하인들도 마당 한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고개를 숙이고 처분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분이는 부엌 문 뒤에 쪼그리고 앉아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무서운 병사들을 보자 덜컥 겁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렬의 중앙에 있던 화려한 가마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는 붉은 골룡포가 아닌 수수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풍채와 기품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3년 전과는 달리 말끔한 모습이었지만 분이는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덜덜 떨며 국밥을 받아먹던 바로 그 선비님이었습니다. 분이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니, 저분은 그때 그 선비님 아니신가? 어찌 저리 높은 분이 되시어? 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그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하인들은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최 부자는 감히 고개를 들 생각도 못하고 죽여주시옵소서. 저나 소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하며 읍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분, 이제는 조선의 왕세자 혹은 임금의 특사 자격으로 온 높은 왕족가 된 그는 최 부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헛간 쪽을 잠시 응시하더니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주인장은 고개를 들라. 최 부자가 벌벌 떨며 고개를 들자 세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기억하느냐? 3년 전 눈보라 치던 밤. 이 집 문전에서 쫓겨났던 그 거지 선비를 말이다. 최 부자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예서, 선비라니요 소인은
그런 분을 뵌 적이 없사옵니다. 아니, 기억이 날 것도 같사옵니다만. 최 부자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세자의 눈빛 한 번에 입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세자는 다시 안방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내게 밥 한 덩이,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매몰차게 내쫓은 것이 바로 너희들이었지. 안방마님은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그때는 눈이 어두워 귀한 분인 줄 몰라 뵙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며 땅바닥에 머리를 대섰습니다. 세자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희들의 그 인색하고 표독스러운 마음씨는 익히 알고 있다. 허나 오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다. 내게 생명의 은인을 찾으러 왔느니라. 세자의 말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은인이라니 이 지독한 구두쇠 집안에 세자의 은인이 있다고. 세자는 천천히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호위무사들이 길을 터주자 세자는 부엌 문 앞에 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날 밤 추위에 떨던 나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었던 낭자. 그대는 어디 있는가? 내 약속대로 은혜를 갚으러 왔으니 어서 나오시오. 부엌 안에 숨어있던 분이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행랑어 멈이 눈치 빠르게 소리쳤습니다. 저기 부엌에 분이라는 년이 있사옵니다. 평소에도 쥐새끼처럼 부엌을 드나들더니 그년이 분명합니다요. 행랑어 멈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분이를 팔아넘기듯 고자질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분이를 돕는 꼴이 되었습니다. 세자는 행랑어 멈의 말은 들은 채도 않고 부엌 문을 직접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검댕 묻은 얼굴에 남루한 옷을 입은 분이가 바들바들 떨며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세자는 한쪽 무릎을 꿇고 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낭자, 나를 알아보겠소. 그날 밤 그대가 준 국밥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오. 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세자를 바라보며 조그맣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님, 정말 살아 계셨군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세자는 분이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양반집 규수도 아닌 천한 여종의 손을 왕족인 세자가 잡는 것을 보고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대의 그 따뜻한 마음이 나를 살렸고 나아가 이 나라의 앞날을 지켰소. 내 그대를 찾기 위해 한양에서 이곳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소. 세자의 진심 어린 말에 분이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구박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에도 심술이 난 안방마님은 속으로 저 천한년이 감히 하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멸시하던 부엌대기가 세자의 은인이라니. 세상이 뒤집혀도 유분수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님은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끼어들었습니다. 저하, 그녀는 도둑년입니다요. 제 집사를 훔쳐다가 생색을 낸 것이지. 제 것이 아니옵니다. 벌을 주셔야 마땅하옵니다. 세자는 안방마님을 차갑게 노려보며 일갈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도 귀하지만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남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의로움이다. 너희는 쌀이 썩어 넘쳐도 나누지 않았지만 이 낭자는 자신의 목조차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나를 구했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천한가 네 입으로 말해보라. 세자의 호통에 안방마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다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최 부자도 쥐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세자는 분위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부엌대기 분위가 아니오. 내 그대를 한양으로 데려가 귀히 대접하고 평생 호강시켜 줄 것이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내관에게 명하여 준비해온 비단옷과 꽃신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분이는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어찌 이런 과분한. 그러나 세자는 고개를 저으며 분이에게 옷을 갈아입도록 했습니다. 분이가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탄성을 질렀습니다. 숯검정을 닦아내고 고운 옷을 입은 분이는 마치 선녀가 강림한 듯 아름다웠습니다. 맑은 눈동자와 선한 인상은 화려한 옷과 어우러져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넋을 잃고 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부리던 그 더러운 종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눈부신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분이의 손을 잡고 가마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가마에 오르시오. 이제부터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오. 분이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평생 땅바닥만 보고 살았던 그녀가 임금님이 타는 가마보다 더 화려한 가마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분이가 출세했네. 착하게 살더니 복을 받았어.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가마에 오르기 전 분이는 잠시 멈춰서서 최 부자와 안방마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최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들을 어찌하면 좋겠소? 낭자를 그토록 괴롭혔으니 곤장을 치고 재산을 몰수하여 쫓아낼까? 최 부자는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싹싹 빌었습니다. 안방마님도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하, 그분들도 저를 거두어 먹여주고 재워주신 분들입니다. 비록 모질게 대하셨지만 그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어찌 이곳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부디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도록 타일러 주십시오. 분이의 말에 세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씨마저 비단결 가꾸려. 그대의 뜻이 정그러하다면 그리하리다. 세자는 최 부자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낭자의 덕으로 너희를 용서하노라. 허나 앞으로 또다시 인색하게 굴거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또한 이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쌀백 섬을 내놓아 잔치를 베풀도록 하라. 최 부자는 감지덕지하며 예, 명심하겠습니다. 당장 곳간을 열어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하고 연신절을 했습니다. 분이는 마지막으로 곰파 할멈과 눈을 맞췄습니다. 할멈은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분이는 눈인사로 할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마의 문이 닫히고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행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 댁의 높은 담장을 넘어 좁은 산골 마을을 지나 넓은 세상 한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분이를 태운 가마가 멀어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멍하니 멀어지는 행렬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곁에 있던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멩이 취급을 했으니 그 후에는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행랑어멈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분이는 마을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이야기는 전설처럼 마을에 남게 되었습니다. 행렬이 산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마을에는 묘한 여운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워졌고 햇살은 더욱 따사롭게 내리쬐는 듯 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분이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분이가 한양 궁궐로 들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리고 그 착한 마음이 조선 팔도에 어떤 향기를 퍼뜨리게 될지로 이어집니다. 시골 부엌대기에서 나라의 국모가 될 운명을 짊어진 분이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분이의 가마가 멀리 사라지고 난 뒤 최 부자 댁의 대문 앞에는 한동안 멍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내린 엄명, 바로 곳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라는 명령을 이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찬 열쇠 꾸러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생을 목숨처럼 아끼며 쥐고 살았던 곳간 열쇠였지만 서슬퍼런 어명이 떨어진 마당에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깊은 한숨을 땅이 꺼져라 내쉬며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에잉, 장학이, 뭘들 그리 넋을 놓고 서 있느냐. 당장 곳간 문을 활짝 열고 쌀가마니를 꺼내지 않고 주인 영감의 호통에 그제야 머슴들은 정신을 차리고 불이 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혀 있어 녹이 슬대로 쓴 곳간 문이 끼익 하는 굉음을 내며 열리자 묵은 먼지와 함께 퀴퀴하면서도 구수한 쌀 냄새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최 부자가 흉년이 들 때마다 헐값에 사들인 곡식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그 엄청난 양의 곡식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 쌀이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1년을 배불리 먹고도 남겠네 그려. 사람들은 최 부자의 탐욕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늘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군침을 삼켰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가마솥이 여러 개 걸리며 잔치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곰파 할멈의 지휘 아래 안방마님과 행랑어멈, 그리고 다른 하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호령만 하던 안방마님이었지만 오늘은 세자의 눈이 무서워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배추를 다듬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늙어서 이게 무슨 고생이람. 마님은 입을 삐죽거리며 투덜댔지만 곰파 할멈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마님, 배추를 그렇게 뚝뚝 끊어 놓으면 국물 맛이 안 납니다. 분이가 하던 밥만큼이라도 정성을 쏟으세요. 할멈의 핀잔의 마님은 눈을 흘기면서도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부엌의 권력이 역전된 풍경의 하녀들은 고소한 웃음을 참느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최 부자댁 마당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옆마을 거지들까지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소고기 국밥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를 풍겼고 시루떡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최 부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자를 들고 사람들에게 국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많이들 드시게. 남기지는 말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국밥을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자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을 보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뒤에서 욕을 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잘 먹겠습니다. 대감님, 복 받으실 겁니다. 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기 때문입니다. 한 늙은 거지가 국밥 그릇을 받아들고는
최 부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대감님,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기 건더기가 많은 국은 처음 먹어봅니다. 죽기 전에 이런 호사를 누리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거지의 거친 손과 진심 어린 눈물에 최 부자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재물을 모으는 기쁨만 알았지. 그것을 나누는 기쁨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였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데 사람들이 이토록 좋아하다니. 최 부자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어서 가서 먹기나 해식으면 맛없어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국자질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마당에는 횃불이 밝혀졌고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안방마님도 처음에는 억지로 일을 했지만 마을 안악들이 마님 덕분에 우리 애들이 배가 볼록해졌어요 라며 고마워하자 굳었던 얼굴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행랑어멈 역시 떡을 돌리며 으스대긴 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드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 댁의 높은 담장이 마음의 벽과 함께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분이는 떠났지만 분이가 남기고 간 나눔이라는 씨앗이 싹을 틔워 인색했던 기와집을 사람 냄새나는 곳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화려한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올라간 분이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궐에 도착한 분이는 처음에 그 웅장함과 엄격한 법도에 기가 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분이를 별궁에 머물게 하고 최고의 스승을 붙여 글과 예법을 익히게 했습니다. 그대는 장차 이 나라의 국모가 될 사람이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배우면 돼요. 세자의 따뜻한 격려 속에 분이는 밤을 새워가며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까막눈이었지만 총명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니 스승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궐 안에는 분이를 시기하는 시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명문가 교수도 아닌 천한 부엌대기 출신이 세자빈이 된다는 것에 불만을 품은 대신들과 궁녀들이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근본도 없는 것이 어찌 왕실의 안주인이 된단 말인가. 운이 좋아 팔자를 고쳤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들은 분이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며 호시탐탐 꼬투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그런 시선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며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해봤기에 아랫사람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 나인 하나가 실수로 분이의 치마에 뜨거운 탕약을 쏟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위에 있던 상궁들은 내 인연, 감히 마마의 옥체에 해를 입히다니 하며 어린 나인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나인은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분이가 상궁들을 만류하며 나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느냐, 옷이야 빨아입으면 그만이지만 네가 화상을 입었을까 걱정이구나. 분이는 놀란 나인을 일으켜 세우고 직접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상궁들과 궁녀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껏 그 어떤 왕족도 아랫사람을 이토록 귀하게 여긴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화는 궐 안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분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경멸에서 존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밥 짓고 불 떼던 사람이네. 그러니 백성들이 밥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얼마나 땀 흘려 일하는지 잘 알지. 내 몸이 편안해질수록 그들의 노고를 잊지 않도록 깨우쳐주게. 라며 신하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세자 역시 그런 분이의 지혜와 덕성에 감탄하며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굳건한 신뢰와 애정이 싹됐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자는 왕위에 올랐고 분이는 정식으로 왕비, 즉 중전마마가 되었습니다. 분이가 중전이 된 후로 나라에는 태평성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흉년이 들면 자신의 수라상을 줄여 백성들을 구휼했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왕에게 간언하여 바로잡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늘이 내린 어진 국모라며 분이를 칭송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궁궐 생활 속에서도 분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고향 산골 마을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분이는 정자에 앉아 고향 쪽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중전,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시오? 혹 고향 생각이 나는 것이오? 분이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전하. 눈보라치던 그 밤이 생각납니다. 비록 춥고 배고팠지만 사람 냄새나던 그곳이 그립습니다. 저를 키워준 곰파 할멈은 살아계신지, 최 부자댁 식구들은 어찌 지내는지 궁금하옵니다. 왕은 빙그레 웃으며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중전을 위해 선물을 하나 준비했소. 왕은 품속에서 서찰 하나를 꺼내 분이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강원도 관찰사가 올린 장계였는데 최 부자택이 있는 마을이 효와 나눔의 마을로 지정되어 칭송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개과천선하여 자신의 재산을 털어 서당을 짓고 다리를 놓았으며 굶는 이가 없도록 살피고 있다고 하오. 이 모든 것이 중전의 덕이 아니겠소. 분이는 믿기지 않는 소식에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왕은 그런 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소. 우리 함께 그곳으로 갑시다. 금이 환양하여 고향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 그간의 회포도 푸는 것이 어떻겠소. 왕의 제안에 분이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하, 정말이시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왕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전은 이 나라의 국모요. 그대가 가는 길은 꽃길이어야 하오. 내일 당장 행차 준비를 서두르라 명하겠소. 다음 날부터 궁궐은 왕과 왕비의 행차 준비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백 명의 호위무사와 악대, 그리고 하사품을 실은 수레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파발마를 타고 바람보다 빠르게 산골 마을로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최 부자댁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분이가, 아니 중전마마께서 임금님과 함께 오신다고. 최 부자는 너무 놀라 곰방대를 떨어뜨렸고 안방마님은 아이고 이를 어째 입을 옷이 없는데 하며 장롱을 뒤지느라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란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설렘이 가득한 소란이었습니다. 3년 전과는 달리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길을 닫고 청사초롱을 내걸며 분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곰파 할멈은 굽은 허리를 펴고 먼 산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분이가, 그 착한 분이가 정말 돌아오는구나. 마을 입구에는 중전마마 환영이라고 쓴 깃발이 나부꼈고 아이들은 떼떼옷을 입고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최 부자는 지난 3년간 모아둔 가장 좋은 쌀과 고기를 꺼내 다시 한번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나눔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즐거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움직여라. 마마께서 오시는데 티끌 하나 있어서야 되겠느냐. 최 부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예전의 도끼는 빠지고
흥겨움이 묻어났습니다. 드디어 멀리서 웅장한 나팔 소리가 산울림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마을 어귀로 달려나갔습니다. 황금색 깃발이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오색구름 같은 행렬이 산모퉁이를 돌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임금과 왕비가 탄 거대한 가마가 위엄있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쫓기듯 떠났던 부엌대기 소녀가 이제는 온 세상의 존경을 받는 국모가 되어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제외한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밤이 깊어가니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촛불을 조금 더 밝혀야겠습니다. 온 마을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풍악 소리 속에서 임금과 중전분이를 태운 가마가 최부자댁 대문 앞 넓은 마당에 멈춰 섰습니다. 황금색 용무늬가 새겨진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리자 주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고요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안에서 나올 귀한 분들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임금이 늠름한 자태로 내려와 주위를 둘러보았고 뒤이어 화려한 대례복을 입고 머리에는 무거운 가채를 올린 중전 분이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6년 전 보찜 하나 없이 눈물 흘리며 떠났던 그 초라한 부엌대기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눈부시게 아름답고 기품 넘치는 국모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이는 감격에 겨운 눈으로 익숙한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칠 벗겨진 대문, 늙은 감나무, 그리고 자신이 수없이 오르내렸던 장독대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부자와 안방마님은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납작 엎드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분이를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시선이 맨 앞줄에 엎드린 최부자 부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임금에게 눈짓으로 양해를 구한 뒤 사뿐사뿐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비단 치마 자락이 스치는 소리마저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대감, 그리고 마님, 고개를 드세요. 분이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두려움에 떨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분이의 모습은 너무나 눈이 부셔 차마 똑바로 쳐다보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마. 소인들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감히 마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방마님 역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3년간 그들은 매일 밤참 회의 기도를 올리며 이 순간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분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몸을 굽혀 흙투성이가 된 안방마님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주위의 상궁들이 놀라 말리려 했지만 분이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두 분이 계셨기에 제가 인내를 배울 수 있었고 부지런함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였으나 그 시절이 없었다면 거란의 엄격한 법도를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분이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과거의 아픔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분이의 넓은 아량의 최부자와 안방마님은 감동하여 펑펑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때 군중들 틈에서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곰파 할멈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로 허리는 더 굽었고 머리는 하얗게 셌지만 분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한 등불 같았습니다. 분이는 채통도 잊은 채 한달음에 달려가 곰파 할멈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분이가 왔어요. 화려한 중전의 옷에 할멈의 낡은 삼배옷이 닿았지만 분이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멈의 거친 손이 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고생 많았지. 이렇게 곱게 돌아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의 재회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심지어 무뚝뚝한 호위무사들조차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임금은 흐뭇한 미소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오늘은 기쁜 날이다. 과인이 이곳에 온 것은 내 아내의 고향을 보고 또한 개과천선한 최 부자의 덕을 치하하기 위함이다. 모두 먹고 마시며 즐기도록 하라. 임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풍악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최 부자 댁 마당에서는 거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미리 준비된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져 나왔고 술동이가 쉴 새 없이 날라졌습니다. 임금과 중전은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마을 어르신들과 같은 높이에 평상에 앉아 격에 없이 어울렸습니다. 분이는 화려한 음식들 사이에서 곰파 할멈이 끓여온 소박한 된장국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저는 궁궐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이 시래기 된장국이 제일 그리웠습니다. 분이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자 할멈은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임금도 젓가락을 들어 시래기를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중전이 늘 자랑하던 맛이로구나. 소박하지만 깊은 맛이 일품이다. 임금의 칭찬에 할멈은 몸둘 바를 몰라 했고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6년 전 눈보라치던 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선비님이 대문 밖으로 쫓겨났을 때 우리는 다들 얼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분이가 몰래 밥을 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마을 안악의 말에 임금은 호탕하게 웃으며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내 목숨만 살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던 차가움까지 녹여주었소. 그때 나는 결심했지. 만약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왕이 되겠노라고. 이야기를 듣던 최 부자가 무릎을 꿇고 술잔을 올렸습니다. 전하, 그리고 마마, 소인이 그때는 어리석어 큰 죄를 지었으나 두 분의 넓은 아량 덕분에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겠나이다. 최 부자의 진심 어린 맹세에 임금은 기꺼이 술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대의 변화가 곧 이 나라의 희망이요. 앞으로도 이 마을을 잘 부탁하오. 과거의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어 꽃을 피우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분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옛날 자신이 일하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임금도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부엌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멍석 위에서 쪽잠을 자고 언손을 호호 불며 불을 떼던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고 고단했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어린 소녀 분이가 그곳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임금이 분이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오? 분이는 눈물 고인 눈으로 임금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이곳이 참 싫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이곳이 참 고맙습니다. 이곳이 있었기에 전하를 만날 수 있었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대의 그 고운 마음씨가 기적을 만든 것이요. 하늘은 견딜 수 있는 시련을 주고 그 끝에는 반드시 복을 내린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소. 두 사람은 부엌문을 열고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6년 전 그날처럼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달처럼 백성들을 살피며 살아가겠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분이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금과 중전은 마을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다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길은 올 때보다 더 화려하고 시끌벅적했지만 분이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짐을 모두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습니다. 최 부자와 안방마님, 공파 할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행렬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분이가 탄 가마가 언덕 너머로 사라진 후에도 마을에는 오랫동안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후로도 최 부자 댁은 왕비가 난 집이라 하여 명소가 되었고 최 부자는 약속대로 평생을 나눔과 봉사로 살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곰파 할멈 역시 중전이 보내주는 약재와 보양식 덕분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보라치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야,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가져야 한단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니까.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떠신가요? 차가운 눈보라로 시작해 따뜻한 봄햇살 같은 잔치로 마무리된 분이의 이야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분이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은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힘들어도 어딘가에는 분명 선한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고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창밖에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무거운 근심 걱정은 모두 저 멀리 최 부자댁 담장 밖으로 던져버리시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잠 청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꿈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